저는 인천 연안부두에서 25년째 어시장을 운영하는 박영수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게 벌써 몸에 밴지 오래죠. 그런데 요즘 들어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매일 오후 2시 정각, 시계 바늘이 정확히 그 자리를 가리키면 한 노인이 나타나죠. 강말순 할머니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74세 노인입니다. 낡은 모직 코트에 구멍이 여러 개 뚫린 장화를 신고 나타나는 모습은 언뜻 보면 평범한 동네 할머니 같았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하는 행동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제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망설임 없이 말하는 거예요. 전복 15kg, 새우 30kg 주세요. 처음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전복 15kg면 150만 원이 넘고 새우 30kg도 70만 원 가까이 나가거든요. 하루에 200만 원이 넘는 돈을 쓰는 건데 그것도 매일 말이에요. 할머니, 이거 양이 많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그러자 할머니는 싱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매일 이만큼 필요해요. 더 놀라운 건 돈을 내는 방식이었어요. 낡은 가방에서 새 돈만 꺼내더라고요. 그것도 모두 5만 원짜리 신권이었습니다. 구겨진 곳 하나 없이 번호순으로 정렬된 돈을 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할머니의 외모와 행동이 너무 대조적이었거든요. 옷은 누더기 수준이었는데 매일 거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다니. 게다가 폐지를 주어 생활한다는 소문도 들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25년간 장사를 하면서 별별 손님을 다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떠나고 나면 마음이 계속 불편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며칠이 지나도 할머니는 변함없이 나타났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물건, 같은 금액. 마치 기계처럼 정확했어요. 돈을 셀 때도 능숙하더라고요. 마치 이런 일에 익숙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주변 상인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제 가게만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정육점, 반찬 가게, 과일 가게까지 어디서나 큰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어요. 이 할머니 정체가 뭘까? 왜 매일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 걸까? 머릿속에서 온갖 추측들이 맴돌았습니다. 할머니가 처음 나타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 고민할 수 없었어요. 마음속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거든요. 상필형, 잠깐 이리 와봐요. 옆 정육점을 운영하는 조상필 형을 불렀습니다. 20년 넘게 이웃해서 장사하며 서로 속내를 터놓고 지내는 사이죠. 왜 그래, 영수야? 표정이 심각하네. 상필 형이 걸어왔어요. 저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형, 요즘 우리 가게에 오는 할머니 있잖아. 매일 오후 2시에 오는. 아, 강말순 할머니 말하는 거야? 우리 가게도 와. 역시나 그랬습니다. 상필 형 표정도 어두워지더라고요. 형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당연하지. 매일 한우 10kg씩 사가는데 현금으로만 내더라. 그것도 새 돈만. 둘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반찬 가게 이명숙 아주머니도 다가왔습니다. 명숙 아주머니는 이 시장에서 가장 오래된 상인 중 한 명이에요. 눈썰미도 좋고 동네 소식에 밝은 분이죠. 무슨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머니 이야기인가요?
명숙 아주머니도 아세요? 물론이죠. 우리 가게도 와서 반찬 50인분씩 사가는 걸요. 하루에 30만 원어치를. 세 사람이 모여 이야기하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할머니는 하루에 300만 원 이상을 쓰고 있었어요. 한 달이면 1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거 정상이 아니야. 상필 형이 고개를 저었어요. 폐지 줍는 할머니가 어떻게 이런 돈이 있겠어. 명숙 아주머니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요즘 보이스피싱 많잖아요. 혹시 범죄 조직이 할머니를 이용하는 건 아닐까요? 저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노인들을 돈 세탁에 이용하는 조직 범죄자들 말입니다. 그런데 할머니 혼자 사는 것 같던데. 제가 말했어요. 집도 산동네 컨테이너 주택이라던데. 그게 더 수상하잖아. 상필 형이 말했죠. 가난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큰 돈을 굴리는 거 아냐? 세 사람 모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된 건 아닐까 걱정됐어요. 돈 세탁에 가담한 게 되는 건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그때부터 할머니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특이한 손님이었다면 이제는 의심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돈을 셀 때마다 긴장됐고 새 돈을 볼 때마다 소름이 돋았어요. 동네 다른 상인들에게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머니 뭔가 이상해. 분명히 범죄 조직과 연결돼 있을 거야. 추측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저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정말 범죄에 연루된 거라면 어떡하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닌가?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으니 섣불리 행동하기도 어려웠어요.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궁금증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할머니가 도대체 뭐라는 사람인지, 왜 매일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날도 할머니는 정확히 오후 2시에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같은 주문을 하고 돈을 내고 갔죠.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오늘은 끝까지 따라가 보겠다고. 할머니가 시장을 벗어나자 저도 슬금슬금 뒤를 따랐습니다. 25년간 한 곳에서만 장사해서 사람 따라가 본 경험은 없었지만 호기심이 두려움보다 컸어요. 할머니는 생각보다 빨리 걸었습니다. 묵직한 짐을 들고도 지치지 않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산동네로 향했어요. 저도 몇 정거장 뒤에서 내려서 계속 따라갔습니다. 30분 정도 걸어 올라가니 허름한 컨테이너 주택들이 나타났어요. 할머니는 그중 가장 낡아 보이는 집 앞에 멈췄습니다. 문짝도 제대로 안 달린 초라한 집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좁은 마당에 대형 업소용 냉장고 2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거든요. 집 크기에 비해 터무니없이 큰 냉장고였어요. 그것도 새 제품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냉장고 문을 열고 구입한 식재료들을 차곡차곡 넣기 시작했어요. 전복과 새우, 고기와 반찬까지 모두 정리하더라고요. 마치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할머니의 동작이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날짜별로 구분해서 넣는 것 같더라고요. 분명히 이런 일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지만 할머니는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둑해지자 저도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궁금증은 더 커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일찍 다시 할머니 집 근처로 갔어요. 멀리서 망원경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냉장고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제 가득 채워 넣었던 식재료들이 모두 사라진 거예요.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대체 어디로 간 거지? 소름이 돋았어요. 할머니 혼자 그 많은 음식을 다 먹을 리는 없고,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나눠준 건가요? 아니면 어딘가로 운반한 건가요? 더 무서운 건 할머니가 전화를 받는 모습이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할머니는 매번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곧 가져가겠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마치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범죄 조직의 하수인 같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점심쯤 되니 트럭 한 대가 할머니 집 앞에 멈췄습니다. 젊은 남자 2명이 내려서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 트럭에 실었어요. 저는 더 자세히 보려고 다가갔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정확히 뭘 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했어요. 할머니는 분명히 수상한 일에 연루돼 있다고, 매일 식재료를 사서 어딘가로 빼돌리고 있는 거라고, 아마 불법 음식점이나 다른 범죄에 사용되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런 일에 계속 관여해도 되는 건가?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닌가?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그날 밤도 잠을 설쳤습니다. 더 이상 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른 상인들과 상의한 끝에 결국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뭔가 큰 범죄에 연루될까봐 두려웠거든요. 시장 상인 대표가 파출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상황을 설명하니 경찰서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이틀 뒤 젊은 여경이 파견됐습니다. 김유나 순경이었어요.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꼼꼼해 보이는 경찰관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프로다운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유나 순경이 물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본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할머니의 이상한 행동, 매일 쓰는 거액의 돈, 그리고 제가 목격한 집 근처 상황까지. 확실히 수상하네요. 며칠간 잠복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유나 순경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어요.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며칠간 유나 순경은 시장 곳곳에서 할머니를 지켜봤습니다. 일반인처럼 변장하고 나타나서 할머니의 모든 행동을 기록했어요. 저도 몰래 도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관찰하면 할수록 더 수상한 점들이 발견됐어요. 할머니는 정말 자주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번 같은 대답을 반복했죠. 네, 곧 가져가겠습니다. 유나 순경도 이 부분에 주목했어요. 분명히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것 같네요.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느낌입니다. 저희 추측이 맞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큰 조직의 말단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돈 세탁이든 뭐든 불법적인 일에 연루돼 있었어요. 유나 순경은 할머니 집 근처도 수차례 정찰했습니다. 저와 같은 걸 목격했어요. 매일 채워지는 냉장고와 다음 날이면 텅 비어 있는 모습, 그리고 정체불명의 트럭들.
이건 분명히 조직범죄입니다. 유나 순경이 단언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기 전까지는 신중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저희는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할머니의 동선을 완전히 파악하고 연락하는 사람들을 추적하고 트럭 번호판도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생각보다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전화 통화도 짧게 끝냈고 주변을 자주 둘러봤습니다. 마치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말이에요. 며칠이 지나도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나타나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어요. 저희는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죠. 유나 순경이 말했어요. 범죄자들은 언젠가 실수를 하게 마련입니다. 저는 매일 긴장 상태였어요. 할머니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들킬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평상시와 다르지 않았어요. 여전히 친근하게 인사하고 웃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더 소름이 돋았어요. 범죄자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 있구나 싶었거든요. 결국 진실을 알게 되는 건 예상치 못한 방식이었습니다. 17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평소와 똑같이 오후 2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죠. 2시 10분이 지나도 오지 않았어요. 15분, 20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뭔가 일이 터진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유나 순경에게 연락했더니 바로 달려왔어요. 둘이 할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계속 들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마당에서 할머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로요. 저는 깜짝 놀라 달려갔어요. 할머니, 할머니.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유나 순경이 즉시 119에 신고했어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저희는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주변에 뭔가 이상한 물건들이 있었어요. 낡은 가방 하나와 두꺼운 공책이었습니다. 공책은 펼쳐진 채로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공책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예상과 전혀 달랐어요. 범죄 관련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날짜별로 꼼꼼하게 기록된 내용들이었어요. 보호소, 아이들, 쉼터, 시설 같은 단어들이 빼곡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금액과 물품 목록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지? 유나 순경도 고개를 갸웃했어요. 범죄 조직의 장부 같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자선활동 기록 같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서 할머니를 병원으로 이송했어요. 저희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가방을 정리하던 중 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통장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잔액이 31억 원이었습니다. 31억 원이요.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평생 본 적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죠? 저는 유나 순경에게 물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범죄 수익 같지는 않네요. 통장 거래 내역을 보니 더 이상했습니다. 한 번에 큰 돈이 들어온 건 맞지만 출금도 계속 있었어요. 그것도 각종 시설과 단체 명의로 송금한 기록들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할머니는 의식을 회복했어요. 하지만 매우 약해 보였습니다. 의사가 말하길 오래 버티지 못할 상태라고 했어요. 저는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동안 의심했던 게 미안했거든요.
할머니 표정을 보니 범죄자 같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힘없이 웃었어요.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영수 씨, 미안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저는 뭔가 잘못 생각했구나 싶었어요. 할머니 목소리에서 선량함이 느껴졌거든요. 지금까지 의심한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할머니가 진실을 말하기 시작한 건 그때였어요. 할머니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어요. 창밖을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번갈아 보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말할게요. 모든 걸.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어요. 저는 의자를 가까이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유나 순경도 집중하는 표정이었어요. 2년 전 일이에요. 제 아들 민호가 세상을 떠났어요. 할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범죄 이야기가 아니라 가족 이야기였던 거네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아이였어요. 첫 월급을 받고 얼마나 기뻐하던지. 그날 저한테 전화해서 그랬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첫 월급으로 전복 잔뜩 사드릴게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코끝이 찡해졌어요. 그런 아들이 있었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술 취한 운전자가 들이받았죠. 민호는 그 자리에서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슬픈 기억이었나 봐요. 저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 잃고 나서 정말 죽고 싶었어요. 왜 제가 먼저 가지 않았을까?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2년간 혼자 견딘 할머니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25년간 장사하면서 많은 사람을 봤지만 이런 아픈 사연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다 몇 달 전에 연금 복권을 하나 샀어요. 그냥 지나가다 우연히. 그런데 그게 1등에 당첨됐어요. 31억 원의 출처가 밝혀졌어요. 복권 당첨금이었습니다. 범죄 수익이 아니었던 거죠. 세후로 31억을 받았어요. 처음엔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들도 없는데 혼자 뭘 하겠어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났어요. 민호 말이. 첫 월급으로 전복 사준다던 그 약속 말이에요. 저는 뭔가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전복과 새우를 사는 이유가 아들과 관련이 있구나 싶었거든요. 아들이 못다한 약속을 제가 대신 지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 혼자 먹을 수는 없잖아요. 할머니 목소리에 애틋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다른 아이들한테 나눠주는 거였어요. 민호가 못 먹은 전복을 다른 아이들이 먹을 수 있다면 그럼 아들 마음도 편할 것 같았어요. 유나 순경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는 이미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할머니는 범죄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아들을 그리워하는 어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쉬더니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이번엔 더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처음엔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다 노숙인 쉼터를 알게 됐어요. 할머니가 매일 전화를 받던 이유도 알 수 있었어요. 시설에서 연락하는 거였던 거죠. 하루에 한 군데씩 음식을 전달했어요. 노숙인 쉼터, 미혼모 시설, 고아원까지 모두 7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300만 원씩 쓴 거였구나.
7곳에 나눠주려면 그 정도 금액이 필요했을 거예요. 냉장고 2대는 음식을 나누기 전에 보관용으로 산 거예요. 상하면 안 되니까요. 모든 의문이 풀렸어요. 냉장고가 매일 비워지는 이유도, 트럭이 오는 이유도 다 설명됐습니다. 시설 직원들이 음식을 가져가는 거였던 거죠. 민호가 못 먹은 전복과 새우를 다른 아이들이 먹을 수 있다면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할머니 말에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범죄로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오해했어요. 할머니는 오히려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영수 씨. 이상하게 보일만 했어요. 저도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서투르게 했거든요. 유나 순경도 사과했어요. 할머니, 정말 미안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불편하게 해드려서.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덕분에 이 이야기를 할 기회가 생겼잖아요. 할머니는 마지막까지도 다른 사람을 배려했어요. 정말 선량한 분이었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할머니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길어야 몇 달이래요. 그래서 서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난 거였구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돈 쓰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좋은 곳에 쓰려고 하니까 더 신중해지더라고요. 할머니는 정말 신중했던 거예요. 무작정 돈을 뿌리지 않고 직접 확인하고 전달했던 거죠. 그래서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한 거였습니다. 영수 씨 가게 음식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샀어요. 할머니 말에 저는 뿌듯하면서도 미안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주신 건데 의심만 했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예요?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해야죠. 민호 약속이니까. 할머니는 끝까지 아들 생각이었어요. 죽어가면서도 아들의 못다한 약속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런 어머니가 세상에 또 있을까 싶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생각이 많았어요. 25년간 장사하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했는데 이렇게 크게 오해할 줄은 몰랐거든요. 할머니를 통해 배운 게 많았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세상에는 정말 선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할머니 이야기가 알려지자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두들 할머니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상필 형이 먼저 제안했어요. 우리도 뭔가 해보자. 할머니 혼자 하기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명숙 아주머니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장 상인들이 힘을 모으기로 했어요. 할머니를 도와서 나눔을 함께 하기로 한 거죠. 먼저 공동 냉장고를 만들었습니다. 민호의 나눔 창고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셨어요. 민호가 좋아할 거예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니까 각 가게에서 조금씩 음식을 보태기 시작했어요. 저는 싱싱한 생선을, 상필 형은 좋은 고기를, 명숙 아주머니는 정성 든 반찬을 넣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체계가 잡혔어요. 요일별로 담당을 정하고 필요한 곳에 연락해서 전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할머니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흐뭇해했어요. 영수 씨, 고마워요. 혼자서는 엄두도 못 냈을 일인데.
할머니가 시작하신 일이에요. 저희는 그냥 거들 뿐이고요. 몇 달이 지나자 소문이 더 퍼졌습니다. 다른 시장 상인들도 참여하고 싶다고 했고 일반 시민들도 기부를 해왔어요. 할머니는 점점 약해졌지만 끝까지 나눔을 계속했어요. 병원에 입원해서도 전화로 지시하고 확인했습니다. 민호 약속을 끝까지 지켜야 해요. 할머니의 의지는 정말 대단했어요. 아들에 대한 사랑이 그걸 가능하게 한 것 같았습니다. 그해 겨울 할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어요. 마지막까지 민호 이름을 부르시더라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장례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왔어요. 시장 상인들은 물론이고 할머니가 도왔던 시설 사람들까지 모두 왔습니다. 특히 고아원 아이들이 할머니 고마워요라고 적은 편지를 가져온 걸 보고는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았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떠나신 후에도 민호의 나눔 창고는 계속 운영됐어요. 시장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더 많은 곳에 음식을 전달했습니다. 이제 매일 오후 2시가 되면 시계를 봐요. 할머니가 오시던 그 시간이거든요. 더 이상 오시지 않지만 그 시간만큼은 특별했습니다. 할머니와 민호의 이야기는 우리 시장 사람들에게 깊이 새겨졌어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뭔지 보여주신 거죠. 25년간 장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이 되셨어요. 수상한 손님이라고 생각했던 분이 실제로는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었으니까요. 지금도 민호의 나눔 창고 앞을 지날 때마다 생각해요. 할머니와 민호가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고 계실까? 분명히 기뻐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수상한 손님 덕분에 우리는 진정한 나눔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나눔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황금들녘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잊지 못할 순간, 마음에 남는 말,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경험이 있다면 댓글에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